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마을의 대대로 청백리 집안으로 이름난 유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가주이신 유한림 어른께서 육순을 넘긴 나이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지요.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오신 분이라 재산은 많지 않았으나 집안의 명예만큼은 그 어느 양반가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유한림 어른은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큰딸 춘매는 26살로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는 교만한 성품이었고, 둘째 가을은 23으로 늘 손익을 따지는 약삭빠른 성격이었습니다. 막내딸 서리만이 18의 나이에도 소박한 흰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언제나 단정하게 쪽을 틀고 있었지요. 유한림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큰딸 춘매에게는 남쪽 논 20마지기를, 둘째 가을에게는 동쪽 밭 15마지기를 물려주셨지요. 그런데 막내딸 서리에게는 오직 머슴 무영한 사람만을 남기셨습니다. 춘매는 비웃음을 참지 못해 코웃음을 쳤고, 가을은 동정 어린 표정으로 서리를 흘끔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담담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한림 어른은 서리의 손을 꼭 쥐시며 무영을 잘 살피거라는 말씀만 남기시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온 집안 사람들이 머슴 하나만 물려받은 막내 아씨를 비웃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고 난 뒤 서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물려진 머슴 무영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영은 25살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나 늘 낡은 베옷에 망건을 쓰고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어 하루 종일 입을 열지 않는 날도 많았고, 서리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예, 아씨 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무영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어느 날 서리는 무영이 밭을 일구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듯한 피부에 거친 베옷을 걸친 모습은 여느 머슴과 다를 바 없었으나 가끔 삿갓 아래로 보이는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지요. 더욱 이상한 것은 무영의 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리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옮기려 할 때 무영이 다가와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그때 스친 무영의 손은 흘기를 하는 머슴치곤 놀라울 만큼 곱고 긴 손가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붓을 잡거나 책을 펼치는데 익숙한 선비의 손 같았지요. 서리는 무영에게 묘한 위화감을 느꼈으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상 그를 믿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봄이 되자 세 자매는 각자 물려받은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춘매는 남쪽 논 20마지기에 모를 심었고, 가을은 동쪽 밭 15마지기에 채소를 심었지요. 서리는 무영과 함께 뒷마당의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매의 논에는 물이 제대로 차지 않아 모가 말라가고, 가을의 밭에는 벌레가 들어 채소가 시들어갔습니다. 두 언니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으나 소용이 없었지요. 반면 서리가 무영과 함께 일군 작은 텃밭은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배추는 탐스럽게 잎을 펼쳤고, 무는 굵게 자라났으며 상추는 싱싱하게 돋아났지요. 그것도 특별한 비법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영이 묵묵히 땅을 일구고 물을 주고 김을 메었을 뿐인데 마치 하늘이 돕는 것처럼 모든 것이 잘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를 신기하게 여겨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무영에게 복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서리 아씨가 원래 복을 타고났다고 했지요. 춘매와 가을은 이를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머슴 하나만 물려받은 막내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두 언니의 눈빛에는 시기와 질투가 서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밤, 서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지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영이었습니다. 무영은 평소와 달리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어디론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상한 마음에 살며시 무영의 뒤를 밟았습니다. 무영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고 서리는 숨을 죽이며 조심스레 따라갔지요. 한참을 걸어가니 인적 없는 숲속에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무영은 암자 앞에 멈춰 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암자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켜진 방 안에는 무영과 함께 관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마주 앉아 있었지요. 그 사내는 나이가 50줄쯤 되어 보이는 관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나 목소리가 너무 낮아 서리는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관복을 입은 사내가 무영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분명 무영은 천한 머슴인데 그 관리는 무영에게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영의 정체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이후 서리는 무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의문이 꼬리를 물었죠. 무영은 대체 누구이며 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그를 물려주셨을까요? 어느 날 서리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느라 미처 손대지 못했던 곳이었지요. 먼지 쌓인 책들을 정리하던 중 서리는 책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뜯자 아버지 유알림의 친필이 나타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서리야, 이 편지를 읽을 즈음이면 아비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놀라지 말고 이 말을 잘 새겨들으라. 무영을 믿으라. 그가 내 목숨을 지킬 것이다. 결코 그를 의심하지 말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거라.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니. 서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목숨을 지킨다니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신에게 무슨 위험이 닥친다는 말일까요? 서리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무언가를 아셨고 그래서 무영을 자신에게 남기신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편지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무영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큰언니 춘매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한양에서 이름난 무관 집안의 도령이었지요. 신랑들 사람은 병조의 고위 무관 아들로 집안도 좋고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춘매는 기뻐하며 혼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춘매는 서리를 불러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너는 머슴 하나 데리고 밭이나 일구고 있거라. 나는 이제 한양 양반댁 마님이 되는 것이다.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을도 부러운 듯 춘매의 혼수를 도왔지요. 그런데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신랑 집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파혼을 하겠다는 통보였지요. 춘매는 기절할 듯 놀라며 이유를 물었으나 사람은 집안 사정이 생겼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춘매는 통곡하며 방 안에 틀어박혔고 집안은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신랑 집안에 익명의 서신이 전달되었다고 했지요. 그 서신에는 신랑 집안이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신랑 집 어른은 혼인으로 인해 화가 다른 집안으로 번질까 두려워 급히 파혼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이 소식을 듣고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서리는 장터에 나가 겨울나기 물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영이 서리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아씨, 오늘은 장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서리가 이유를 묻자 무영은 그저 오늘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서리는 무영의 말이 이상했으나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리며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장터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고 물건들이 불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만약 무영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화재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서리가 이웃마을 친척집에 가려 할 때도 무영은 오늘은 길을 나서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그날 밤 그 길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느 날은 우물물을 마시려는 서리를 무영이 막았는데 나중에 그 우물에서 죽은 짐승이 떠올랐습니다. 서리는 무영이 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미리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무영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미리 정보를 듣는 것일까요? 서리의 궁금증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듬해 봄, 가을은 서리의 텃밭이 또다시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은 넓은 밭을 물려받았는데도 수확이 시원찮은데 서리는 작은 텃밭으로도 넉넉히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을은 그 비결이 무영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가을은 서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리야, 내가 무영을 데리고 있어봐야 쓸모가 별로 없지 않느냐. 나에게 무영을 넘기면 내 밭 절반을 나눠주마.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가을은 화가 나서 서리의 방을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머슴 하나 가지고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리고는 무영에게 직접 찾아가 회유하려 했지요. 무영아, 너는 재주가 있으니 나를 도와다오. 내가 너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마. 하지만 무영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서리아 씨를 섬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가을은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자신을 거절하다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가을의 곳간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어버렸지요.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더니 어느 날 밤에는 폭우가 쏟아졌지요. 서리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문득 마당이 걱정되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때 빗속에서 무영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영은 마당 한가운데서 사방을 경계하듯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서리는 급히 적삼 한 벌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들어와 옷을 갈아입거라. 무영은 서리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아씨, 들어가십시오. 밤 공기가 찼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저으며 무영에게 적삼을 건넸습니다. 내가 병들면 누가 밭을 일구겠느냐. 어서 이것을 받거라. 무영이 적삼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묘한 기운이 흘렀지요. 무영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삿갓을 벗었습니다. 달빛과 빗줄기 사이로 무영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듯 보였던 얼굴은 사실 고운 피부였고 그 눈빛은 깊고 슬프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무영은 처음으로 서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씨를 지키는 것이 소인의 목숨입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명입니다. 서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리는 무영을 대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영 역시 평소보다 말수가 더 줄어들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이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무슨 큰 사건을 조사하러 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무영은 서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씨, 소인이 며칠간 보이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서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냐?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냐? 무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아무 걱정 마십시오. 소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로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마시고 누가 주는 음식도 함부로 드시지 마십시오. 서리는 무영의 손을 붙잡고 싶었으나 참았습니다. 약속하거라. 반드시 무사히 돌아온다고.
무영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씨. 그리고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이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영이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무영이 떠나고 사흘째 되던 날, 마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춘매가 혼인하려 했던 무관 집안을 모두 잡아갔던 것입니다.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관 집안이 모반을 계획했으며 여러 역적들과 결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매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혼인이 성사되었다면 자신도 영모에 연루되어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하에서 춘매네 집안도 조사하겠다고 통보해왔던 것입니다. 혼담이 오갔던 집안인이 연관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춘매는 두려움에 떨었고 가을도 불안해했습니다. 관리들이 집에 들이닥쳐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철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춘매의 혼인을 막으려 했고 그 방법으로 익명의 서신을 보냈던 것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그 일을 한 사람은 무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철이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영은 단순한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관아의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설인의 집안은 깨끗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요. 하지만 마지막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들이 마당을 돌아보던 중 무영과 마주쳤습니다. 무영은 어느새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관리들 중 나이 지긋한 한 사람이 무영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무영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다가 황급히 멈췄지요. 네, 내가 어찌 이런 곳에. 그 관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영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침묵하라는 신호였지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철이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 관리는 무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도 무릎을 꿇을 만큼 높은 신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이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관리들이 떠난 후 철이는 무영을 불렀습니다. 무영아, 너는 대체 누구냐? 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씨. 하오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철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무영은 평범한 머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저녁 설이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철의 아씨 댁이십니까? 하인이 나가보니 낯선 사내가 고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김진사 댁에서 보낸 선물이옵니다. 약과와 차를 보내셨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받아 설이에게 전했습니다. 설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버지와 교분이 있던 분이기는 했으나 이렇게 갑자기 선물을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이가 보자기를 풀어 찻잔에 차를 따르려는 순간 무영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씨, 안 됩니다. 무영은 설이의 손에서 찻잔을 낚아채듯 빼앗아 마당에 쏟아버렸습니다. 설이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무영아, 이게 무슨 짓이냐? 그때였습니다. 마당을 지나가던 고양이 한 마리가 쏟아진 차를 핥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고양이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철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약 무영이 막지 않았다면 자신이 그 차를 마셨을 것입니다. 무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씨,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아씨께서 아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날 밤 무영은 설이를 집 뒤편 작은 사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곳이었지요. 촛불을 켜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는 머슴이 아닙니다. 아씨. 무영은 천천히 자신의 망건을 풀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여있던 머리가 풀어지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이무영입니다. 선왕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서리는 숨이 멎을 듯했습니다. 왕실의 피를 이은 사람이라니. 무영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선왕께서는 소인을 왕실의 그림자로 삼으셨습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영무와 반란을 막는 임무를 맡기셨지요. 아씨의 아버지 유한림 어른께서는 이 비밀을 아시고 소인을 숨겨주신 충신이셨습니다. 그동안 영무를 꾀하는 무리들을 추적해왔습니다. 춘매 아씨가 혼인하려던 무관 집안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소인이 막지 않았다면 춘매 아씨와 이 집안 모두 화를 입었을 것입니다. 서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영을 자신에게 남기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무영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더 깊은 비밀을 꺼냈습니다. 아씨께서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씨는 유한림 어른의 친딸이 아니십니다. 서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무영은 슬픈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의 친아버지는 홍문관 대제학을 지내신 정대감이십니다. 18년 전 정대감께서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일가가 몰살당하셨습니다. 당시 유한림 어른께서는 정대감의 결백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영모가 아니라 간신들의 모함으로 죽으신 것이지요. 유한림 어른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갓난아기였던 아씨를 구해 자신의 막내딸로 키우셨습니다.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모 세력들은 정대감의 혈육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아씨를 없애려 합니다. 아씨의 존재가 과거 그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유한림 어른께서는 임종 전 소인에게 아씨를 목숨 걸고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이곳에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을이 영모 세력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무영의 동료로부터 전해진 것입니다. 가을은 서리가 유한림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디선가 알아냈고 그것을 이용해 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나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말이냐? 무영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 아씨는 화재로 재산을 잃은 후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영모 세력이 큰 돈을 제시하자 망설이지 않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가을은 서리를 찾아왔습니다. 서리야, 오늘 밤 나와 함께 한양 근처 사찰에 가자. 아버지 제사를 지내려 한다. 하지만 서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서리를 영모 세력에게 넘기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서리가 거절하자 가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알고 있구나. 좋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가을은 품에서 호각을 꺼내 불었습니다. 그러자 집 밖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무영은 재빨리 서리를 끌어안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아씨,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무영은 서리를 업고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왔지요. 서리는 무영의 등에서 그의 심장이 힘차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영아, 나를 내려놓고 혼자 도망가거라. 나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된다. 무영은 대답 대신 더욱 빠르게 달렸습니다. 산길을 헤매며 달리다 보니 앞에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아래로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이 보였지요. 뒤에서는 자객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무영은 서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씨, 소인을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서리를 꼭 껴안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서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무영의 품에 안긴 채 공중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쳤지요. 무영은 한 팔로는 서리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는 물을 헤쳤습니다. 서리는 무영의 품에서 그의 심장박동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을 지키려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리며 서리는 희미하게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서리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오두막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옆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영이었습니다. 그는 서리 곁에 누워 있었는데 어깨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영아, 내가 다쳤구나. 무영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씨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서리는 오두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 외딴 곳이었고 무영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던 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무영의 상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지요. 며칠 동안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리는 무영을 돌보며 그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무영의 열이 오르자 서리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무영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조이니, 아씨를. 서리는 무영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안다. 무영아, 부디 살아다오. 눈물이 서리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영의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산 아래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했지요.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로 부임한 암행어사가 이끄는 관군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무영이 보낸 밀서를 받고 영무 세력을 일망타진했던 것입니다. 가을은 영무의 가담한 죄로 잡혀갔고 그녀와 결탁했던 역적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18년 전 서리의 친아버지 정 대감을 모함했던 간신들의 후예들이었지요. 암행어사는 무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명을 받들어 역적을 소탕했습니다. 이제 대군께서는 왕실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무영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선왕의 서자이자 현 임금의 이복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서리도 정대감의 외동딸로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충신의 딸이자 유알림의 의로운 보살핌으로 목숨을 구한 아씨로 세상에 알려졌지요. 임금께서는 정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알림에게는 사후 자기를 내리셨습니다. 가을은 유배영에 처해졌고 춘매는 동생의 잘못을 뉘우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난 것입니다. 왕실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았지만 무영은 서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임금께 상소를 올려 왕실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청했지요. 소신은 평생 한 사람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선왕께서 소신에게 주신 진정한 명이라 믿습니다. 임금은 동생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무영은 왕실의 일원으로 인정받되 서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무너졌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지요. 혼례날 서리는 고운 화롯을 입고 무영과 마주 섰습니다. 무영은 더 이상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얼굴로 서리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평생 아씨를 지키고 섬기겠습니다. 서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평생 그대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유알림이 물려준 그 작은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왕실보다 소박한 전원에서의 삶을 택한 것이지요. 봄이 되면 함께 밭을 일구고 여름이 되면 나란히 앉아 시원한 바람을 쐬었습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궁이 곁에서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유알림 어른의 지혜로운 선택이 딸의 목숨과 사랑을 모두 지켜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슴 하나만 물려받은 막내 아씨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